러시아는 전장입니다. 말 그대로 러시아 전역이 그렇습니다. 드론이 전선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목표물을 아무렇지 않게 공격하고 정유소가 불타오르며 공군 기지들도 화염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드릴 수 없는 곳으로 여겨졌던 장소들마저 이제 공격받고 있다. 이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모스크바를 가장 아프게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수년 동안 점차 진행되어 온 일이다. 한 번의 타격마다 더 깊게 더 대담하게 그리고 막기 더 어려워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어떠한 저항도 예상하지 못했다. 게다가 자국 영토 내에서 보복 공격을 감수해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러시아는 착각했다. 우크라이나는 맞서 싸워 자국의 땅을 지켰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크라이나는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고 심지어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공습을 감행하며 공격 범위를 넓혀갔다. 한 번의 공격씩 우크라이나는 점차 분쟁의 무대를 러시아로 되돌려 놓았다. 2026년 3월 현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자 전 국방장관인 세르게이 쇼이구는 러시아 전역이 사실상 전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느 지역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러시아가 어떻게 목표 달성에 처참히 실패했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역경을 딛고 적에게 그토록 원치 않던 고통을 안겨주었는지를 되짚어본다. 분쟁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 대해 아주 작은 공격이라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사실상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문화적 역사적 유대가 깊은 가까운 이웃이었을지 모르지만 군사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대립하고 있었다. 한쪽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육군을 보유하고 있어 군사계의 진정한 골리앗과도 같았다. 수만 대의 장갑차, 수천 대의 전차 소련 시절의 탄약 및 장갑차 창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파괴를 가할 준비가 된 막대한 양의 포병 폭탄 미사일이 있었다. 게다가 러시아는 약 100만 명의 현역 병력과 세계 최고의 공군 및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주요 군사 강국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우크라이나는 주요 군사 세력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장 낙관적인 분석가들조차 우크라이나가 적어도 영토의 일부는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키예프 군이 국경 밖에 러시아 인프라나 자산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잠재된 힘에 대한 첫 징후는 꽤 빨리 나타났다. 사실 분쟁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벨고로드 지역의 석유 저장소 등 러시아 인프라에 대한 공격 소문이 돌았다. 이러한 사건들 중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는 전쟁에 대한 지지를 높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부추기기 위해 크렘린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듯했다.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는 의심스러운 폭발 석유 저장소 화재, 그리고 드론 공격으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후 이러한 공격의 적어도 일부는 우크라이나 군이 아닌 러시아 내 반전 단체들의 소행임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전선으로의 보급품 및 무기 수송을 방해하기 위해 Stop the Wagon, Stop the Wagons 그룹의 사보타주 요원들은 자국 철도 시스템의 일부를 파손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러한 공격들은 우크라이나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 소위 비밀 군사 작전을 무사히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첫 징후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2022년 말 이전에 첫 번째 확인된 공격을 감행했다. 사실 두 차례의 공격이었다. 이 공격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수마일이나 떨어진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데르갈레보 공군 기지에서 발생했다. 러시아의 가장 귀중하고 정교한 폭격기 일부가 이 기지들에 배치되어 있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에 대한 순항 미사일 공격은 소련 시대에 배치되었던 전략 폭격기인 투폴레프 Tu-95와 같은 항공기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12월 5일 이 두 공군 기지를 불태워 폭발을 일으켰으며 항공기와 인프라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몇 주 후인 12월 26일 엥겔스를 겨냥한 후속 공격이 가해졌는데 이는 이전의 공격들이 단발성 사건이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으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가장 예상치 못한 시점과 장소에서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러시아는 전쟁의 충격을 처음으로 체감했지만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었다. 2023년에 전쟁 양상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초반의 재래식 전투에서 적을 압도하기 위해 주로 탱크 부대와 장갑차에 의존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참호를 파고 방어 시설을 강화하며 구할 수 있는 모든 무기와 포병을 동원했다. 이는 20세기 및 21세기 초반 전 세계에서 발생한 수많은 분쟁과 유사한 소모전을 기반으로 한 공방전이었다. 그러나 그때 드론이 등장했다. 러시아는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걸쳐 우크라이나 전선 기지와 민간 시설에 대한 공중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드론을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는 전례 없는 끔찍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다. 러시아가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위협이었다. 레이더 화면상 식별하기 어렵고 기존 방어 체계로는 요격하기가 놀라울 정도로 힘든 윙윙거리는 공중 폭발물대가 단 하룻밤 만에 엄청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협이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드론 전쟁의 시대는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통해 교훈을 얻고 전략을 조정한 뒤 자체적인 국내 드론 산업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모스크바가 할 수 있다면 키예프도 할 수 있었다. 또한 2023년 5월 3일 다수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번에는 브리안스크 지역의 또 다른 러시아 공군 기지를 공격하며 이 드론들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미리 보여주었다. 두 개의 표적이 타격을 입었고 두 개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드론 한 대는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 정부 청사인 크렘린궁에 대한 드론 공격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달 말 모스크바에서 더 많은 드론이 목격되었습니다. 당시 큰 피해를 입히지는 못했더라도 그중 8대가 수도까지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는 여전히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국경에서 3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아무도 방역조차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작은 나라 우크라이나가 어떻게든 러시아 수도에 대한 공격을 계획해냈습니다. 러시아 최대의 도시이자 수도, 1,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고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는 러시아의 가장 부유한 올리가르히들과 표면상 정원을 가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바로 그 장소를 공격했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지 불과 1년 만에 우크라이나가 밤낮으로 이어지는 러시아군의 맹렬한 전선 공세와 거의 끊이지 않는 공중 공격을 막아내면서도 그런 일을 해냈다면 키예프는 또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곧 알게 될 터였다. 2023년 내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빈도는 늘어났다. 하지만 키예프의 계획은 훨씬 더 야심찬 것이었다. 러시아가 직면하게 될 첫 번째 주요 지상 침공은 늪봄 무장 세력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으로 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병력의 대부분은 러시아의 자유군단과 같은 반크렘린 성향의 러시아 단체를 비롯해 벨라루스와 폴란드 출신 전사들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외부의 자원병들이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는 전쟁 중 최대 규모의 국경 초월 공격이었다. 수미와 하르키우 축을 따라 우크라이나 방어군을 지원하면서 이 자원군들은 러시아의 인프라와 장비를 파괴하고 손상시켰다. 또한 그들은 크렘린 측 군대의 사기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많은 병사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라는 임무를 받고 파견되었으며 자신들이 영웅이라고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해 줄 것이며 이 특별한 군사작전은 몇 주 안에 끝날 것이고 키예프 거리 위에 러시아 국기를 개양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거짓임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적군이 러시아 국경에 도달해 러시아 영토로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원래 의도된 바가 아니었다. 또한 이때쯤 많은 러시아인들은 이 분쟁이 크렘린의 통제에서 빠르게 그리고 위험할 정도로 벗어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 악화될 참이었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곳을 처음 방문했다면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클릭해 주세요. 여러 면에서 2024년은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해가 될 것으로 보였다. 푸틴과 그의 크렘린 동맹들은 2017년이 러시아군이 마침내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꺾는 해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전선을 따라 대규모 공세를 펼쳐 우크라이나의 방어망을 파괴하고 승리로 가는 길을 뚫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2024년 우크라이나는 약해지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러시아 목표물을 겨냥한 드론 작전의 빈도와 전략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키예프의 지휘관들은 목표물을 더 신중하게 선정하기 시작했으며 공군 기지와 탄약 비축지뿐만 아니라 석유 인프라에도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석유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크렘린의 전쟁 기계는 직간접적으로 석유에 의해 움직였기 때문이다. 석유는 폭격기를 공중에 띄우고 탱크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 역할을 했다. 게다가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자금을 유입시켰고 푸틴은 이를 이용해 분쟁을 지속하고 대규모 군사 장비 제조 및 군인 급여를 충당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를 파괴할 수만 있다면 이 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바로 그 일을 해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정유소를 중심으로 파이프라인과 저장 탱크 등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최소 84건 기록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분노는 군사 인프라에도 온전히 가해졌다. 그리고 이는 더 이상 드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키예프의 급속히 발전하는 국내 군사 산업은 이전 모델보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는 더 크고 성능이 뛰어난 미사일들도 생산하고 있었다. 이는 유럽 및 그 외 지역의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이 공급한 수많은 서방 무기의 성능을 능가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이 시기에 50회 이상의 네프튠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 또한 이즈베스크 지역의 쿠폴 전기 기계 시설은 러시아 영토 내 약 1000마일 지점에서 장거리 드론 공격을 받았다. 거의 같은 시기에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은 마침내 우크라이나가 점령 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부의 표적을 공격하는데 자국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럽산 스톰 미사일과 미국산 미사일이 비행장 및 기타 주요 거점에 쏟아지면서 이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 가하는 위협을 한층 더 증폭시켰다. 우크라이나는 해상 공격에서도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러시아의 기함인 순양함 모스크바호를 침몰시켰으며 현재 진행 중인 분쟁 속에서 러시아의 공포의 대상인 흑해 함대를 겨냥한 다수의 파괴적 공격의 일환으로 수많은 상륙함 미사일함, 심지어 잠수함까지 파괴했다. 피해가 결국 너무 심각해지자 러시아 지휘부는 이전에 크림반도 연안 인근 주요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함선들을 철수시키고 함대의 대부분을 더 안전한 해역으로 재배치했다. 이는 해당 함정들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가할 수 있는 미사일 공격의 위협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및 기타 물자를 수출할 수 있게 하여 침체되던 국가 경제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 뒤를 이어 훨씬 더 강력한 공세인 쿠르스크 침공이 이어졌다. 2024년 8월 6일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지역에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며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전쟁의 냉혹한 현실을 러시아에 되돌려 주었다. 크렘린의 전쟁 기계가 우크라이나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러시아 영토를 점령하거나 민간인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오히려 이는 다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일부 진지를 수적으로 압도하기 시작했던 러시아군을 우회시키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쿠르스크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 병력을 분산시키고 자원을 분할해야 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방어군에게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벌어주었다. 우크라이나군은 초반에 거의 저항을 받지 않았다. 많은 러시아 병사들은 훈련을 받지 못했고 이러한 침공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당 지역의 방어 태세를 갖추기에 충분한 병력이 없었다. 그 결과 키예프군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마을과 마을들을 신속하게 장악하며 병력을 포로로 잡고 마주치는 러시아 무기를 파괴하거나 압수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5년 3월 키예프 지휘부가 철수라는 신중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전성기에는 80개 이상의 러시아 마을에서 진지를 유지했다. 러시아는 이를 일종의 승리로 포장하려 했다. 사실 이는 치명적인 패배였다. 우크라이나가 결국 그 지역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러시아군이 처리해야 할 지뢰와 즉석 폭발물을 남겨두어 상당한 피해와 사상자를 초래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적군이 러시아 국경을 성공적으로 넘어 영토 일부를 장악한 첫 사례였다. 게다가 이는 적군의 주의를 충분히 다른 전선으로 돌림으로써 우크라이나가 다른 전선 지역에서 전력을 회복하고 재편성할 시간을 벌어주었고 크렘린이 주요 도시나 마을을 점령하는 것을 막아냈다.
전반적으로 2024년은 우크라이나가 적에게 효과적으로 보복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해였다. 2025년은 더욱 빛났다. 해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역의 군사 및 석유 인프라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모스크바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펼치기 위해 240대의 무인 항공기를 파견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2025년까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내 표적에 대한 드론 공격은 월 1회 또는 격주에서 거의 매일로 빈도가 증가했다. 이 시점에 우크라이나는 드론 전쟁의 전문가가 되어 인프라를 파괴하고 적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더 다양하고 강력한 드론 생산에서 적을 앞질렀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많은 무인 항공기 UAV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월 2만 대에서 20만 대로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카미카제 공격은 군사 산업시설, 정유소, 저장시설, 비행장 등 다양한 표적을 파괴하고 불태웠습니다. 석유 인프라에 대한 공격 빈도가 증가하자 푸틴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 분야에서 그 타격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감소하고 수없이 많은 양의 석유가 소실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약 1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수십억 달러 상당의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 등 크렘린의 가장 중요한 군사 자산 일부가 드론과 미사일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 후 가장 유명하고 파괴력이 컸던 스파이더웹 작전이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 6월 1일 1년 넘게 준비해온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수십 대의 드론이 여러 대의 트럭에 숨겨진 채 중요한 공군 기지 인근의 러시아 내 주요 지역으로 보내졌다. 트럭이 지정된 위치에 도착하자 트럭 문이 미끄러지듯 열리며 드론대가 쏟아져 나왔고 이들은 러시아의 핵무장 폭격기 및 기타 항공기들을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작전으로 단 하루 만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크렘린 장비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으며 러시아 폭격기 함대의 약 3분의 1이 전멸했다. 키예프는 또한 흑해 함대를 표적으로 삼았으며 2025년 내내 여러 차례의 대규모 공격을 통해 노보로시스크 잠수함 기지를 비롯한 주요 해군 시설을 파괴하고 다수의 러시아 함정을 손상시키거나 침몰시킴으로써 크렘린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 아무리 멀리 도망치거나 함선을 어디에 숨기더라도 결국 발견되어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2026년으로 접어든다. 러시아가 불과 몇 주만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이 분쟁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해가 찾아온 것이다. 수년간의 투쟁과 고통, 그리고 러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을 견뎌온 우크라이나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푸틴은 사실 이를 기대해 왔는데 분쟁을 충분히 오래 끌 수만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결국 자신의 막대한 전쟁 병력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니 그렇지 않았다. 2026년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는 긴장을 풀거나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판을 키웠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 내 석유 인프라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을 계속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공급받은 스톰 섀도우 및 기타 외국산 미사일 등 동맹국들이 제공한 무기로 전쟁을 수행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플라밍고 미사일과 같은 신형 무기의 개발 및 배치를 가속화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 2월 트베리 지역의 러시아 미사일 연료 시설을 공격했다. 이어 3월에는 미사일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겨냥해 공격을 감행했다. 플라밍고 미사일의 출현 빈도가 점차 증가했으며 처음에는 카푸스틴 야르 시험장에 타격을 가했고 이어 러시아 방위 산업 단지의 핵심 거점인 보트킨스 시설을 공격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드론 기술을 발전시켜 새로운 기준과 기록을 세웠다. 예를 들어 3월 8일에는 러시아 전역과 점령진의 목표물을 향해 사상 최대 규모인 무려 754대의 드론을 발사했다. 그 후 며칠 및 몇 주 동안 수천 대의 드론이 추가로 발사되어 러시아 영공을 수백 마일이나 가로지르며 크렘린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을 피해 수십 곳의 표적을 타격했다. 예를 들어 3월 말 우크라이나는 발트해에 위치한 러시아의 주요 원유 수출 항구 여러 곳을 공격하여 대규모 화재와 유례 없는 석유 산업 차질을 초래했다. 갑자기 한 달에 한 번이나 몇 주에 한 번씩 가끔씩 파이프라인이나 정유소가 타격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러시아 경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이 매일 이른 아침부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원유가 반복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수년 만에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의료나 교육이 아닌 미사일과 살상 무기에 쓰이면서 평범한 러시아 가정들이 푸틴의 전쟁 대가를 치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는 더 강해지고 러시아는 더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다. 키예프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마을과 도시를 계속해서 폭격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상당한 군사적,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석유 파이프라인 및 기타 전략적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전쟁 비용은 모든 면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량은 2023년 80만 대에서 2025년 400만 대로 증가했으며 2026년에는 500만 10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사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공세 및 방어 능력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해 수백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러시아 영토 내 지역으로까지 분쟁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히 이전 분쟁의 연장선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는 러시아가 관리하기 훨씬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어려운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때 참호전선 점진적인 영토 확장이 특징이었던 전쟁은 오늘날 더 이상 경계가 없는 싸움이 되었다. 거리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분쟁이며 러시아 영토의 가장 외딴 지역조차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크렘린은 결코 원치 않았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공격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되었으며 11개 시간대에 걸쳐 있는 광활한 영토를 방어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병참 면에서도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이전에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던 방공 시스템은 이제 광활한 지역에 걸쳐 널리 분산 배치되어야 한다. 정유소와 무기 제조 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핵심 인프라의 예시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의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잘 알고 있다. 이것이 공격 패턴이 그토록 의도적으로 변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무질서가 아닙니다. 고통이 가장 큰 곳을 정확히 겨냥해 가하는 의도적인 압박입니다. 석유 시설을 불태우면 러시아의 수익이 줄어듭니다. 군사 공장이 공격당하면 생산이 지연됩니다. 공군 기지를 표적으로 삼으면 러시아의 장거리 공격 능력이 제한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원의 파괴뿐만 아니라 전쟁을 지속시키는 구조 자체를 점차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식에 대한 공격도 진행 중이며 이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곳은 전장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도 싸운다. 이 전쟁이 멀리서 벌어지고 있으며 통제 가능하고 필수적이라는 서사는 크렘린이 수년 동안 주입해 온 것이었다. 그 환상은 무너지고 있다. 드론이 모스크바 상공을 날기 시작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일반인들이 그 영향을 직접 체감하기 시작할 때 그 이야기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확신은 두려움으로 바뀌고 확신은 의심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모스크바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인프라는 재건할 수 있다. 장비는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후 대중의 신뢰를 되찾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발전은 거의 막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의 군대는 2022년의 군대와는 다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더 빠르며 더 유연합니다. 특히 드론 전술이 핵심적인 차별화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그 숫자뿐만 아니라 드론이 활용되는 방식 또한 놀랍습니다. 조율된 군집 공격 방어군을 압도하기 위한 다층적 공격, 그리고 미끼 전술 등이 그것입니다. 단일 표적을 타격하는 단일 공격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무너지기 전까지 전체 시스템을 포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항상 발생한다. 여기서 진정한 위험은 개별 타격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압박이 누적되어 미치는 영향에 있다. 러시아는 매일 매주 대응하고 조정하며 자원을 점점 더 고갈시켜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결국 무언가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심각한 파장이 따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분쟁에서는 사소한 균열이 대규모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망이 마비된 것이다. 레이더 시스템이 무력화되었다.
정유소가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동안 가동을 멈춘 것이다. 개별적으로 보면 각 요소는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결합되면 그 영향은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바로 그 점에 의존하고 있다. 단일 타격이 아니라 러시아를 내부에서 외부로 점진적으로 침식해 나가는 끈질긴 교란 작전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디로 향할까요? 아무도 그 질문에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전투는 전개될수록 더욱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적응하고 방어력을 강화하며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더 멀리 진격하고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가해 나갈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2년에 시작된 이 전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 불균형이 존재한다. 규칙도 달라졌다. 게다가 어느 곳도 진정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현재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이 전투의 다음 단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중대할 수 있다. 쇼이구는 옳았다. 러시아에는 안전한 곳이 없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푸틴에게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인프라를 대상으로 최근 가한 가장 파괴적인 공격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려면 이 영상을 시청하십시오. 이 영상을 통해 2026년 들어 러시아의 사상자 비율이 어떻게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는지, 사망자와 부상자가 늘어나는 반면 그 손실을 메울 신규 입대자는 줄어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날카로운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놓치지 마십시오.